반갑습니다. 네이버 주식밴드 마중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무 상태표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무 상태표 일단 어렵죠. 그리고 재무 얘기가 들어가면 막 숫자가 나올 것 같고 모르는 막 영어 단어들이 막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더 쳐다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기는 알아야 되겠기에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예전에 개정되기 전에 이제 썼던 예전 모델이고요. 지금 모델은 이렇게 안 생겼죠. 지금 모델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모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개정판 해갖고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고 단어만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유동,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라는 부분이 예전에는 유동자산, 고정자산, 유동부채, 고정부채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정자산이라고 예전에 쓰던 용어는 개정되면서 유동, 비유동, 획일화하고 좀 단일화하기 위해서 단어를 좀 통일시켰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고정자산이라는 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유동자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요 내용은 좀 들어가면서 이제 설명드릴 거니까 요 정도까지만 하고 대략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산은 내가 갖고 있는 이제 총 재산을 얘기하는 거죠. 뭐 빚내서 할부로 산 것도 내 재산일 거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통장에 남아있는 것도 재산일 거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자산이 되거든요. 근데 자산도 두 가지로 나눈다더라. 유동자산, 그 다음에 고정자산, 지금은 이제 비유동자산이죠. 이렇게 나눠요. 그 내용들을 보면 당좌자산, 이런 내용은 바로 현금하고 똑같이 쓸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재고자산, 이거는 물건으로 남아있어서 팔아야 현금이 되는 것. 이렇게 되고요. 비유동자산, 예전 용어로는 고정자산. 여기에는 현금으로 돼 있는 재산, 그러니까 금전재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유형자산 이렇게 나눠요. 유형자산은 부동산도 있고 뭐 지적재산권, 선박업, 해운업 하는 데들은 영업 항로에 대한 항로 영업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특허권 이런 것들이 다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대략적인 굵은 틀에서 보면 이제 그 재무 상태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는 이제 재무 상태표를 알아보러 들어가 봐야 되겠죠. 이제 제가 실직을 했습니다. 이제 회사를 다니기는 나이도 있고 받아주지는 않죠. 그래서 받아주지는 않아서 사업을 한다. 이거는 좀 의미가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거나 사업을 한번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거니까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하고 은행에 갔더니 당신의 재산 상태를 보아하니 어쩌고 저쩌고 골치 아프다. 나 있는 것만 갖고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봤더니 2천만 원이 있어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돈은 2천만 원이 있고 뭘 해야 될까를 막 연구를 해요. 그러다가 푸드트럭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뭐 테이크아웃 커피도 될 수 있고 그런 개념의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뭐가 들어갈까를 생각해 봤더니 차가 있어야지. 왜냐면 그게 사업장이고 모든 것이니까요. 그래, 차를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재료비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2천만 원 갖고 있는데 한 1천만 원 정도는 재료비로 일단 여유 돈으로 가지고 있고 1천만 원 가지고 차를 사려면 할부를 끊어야 되겠네. 라고 해서 마련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가 차가 왔어요. 그래갖고 푸드트럭으로 이제 개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차가 누구 겁니까? 내 거죠, 내 차. 내가 팔아먹어도 되고 푸드트럭 안에 난 그냥 택배할 거야. 그래갖고 푸드트럭 개조한 거 택배할 수 있게 그 적재칸을 다시 바꾸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써도 돼요. 다니다가 뭐 차가 빵꾸가 나고 기스가 나고 유리가 다 깨지고 뭐 이렇게 되더라도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재산이에요.
그런데 회계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부채, 완전한 내 돈이 아닌 거는 부채의 개념으로 넘겨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차 얼마짜린데요? 3천만 원짜린데요? 당신 돈이 얼마 들어갔는데 1,000만 원 들어갔는데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데요? 캐피탈에 할부로 해서 3년 분할상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럼 그 차는 캐피탈 차잖아요. 이게 이제 엄격한 얘기로 하면 회계상의 이제 정의이긴 한데 이런 재무제표나 이런 쪽에서는 재산으로 잡아주는 거죠. 우리는 아파트를 거의 다 대출 끼고 사잖아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내 집은 아닌 거죠. 반은 은행집인 거거든요. 반 정도, 반 조금 못 되는 돈, 뭐 이런 식으로.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이긴 재산인데 갚아야 될 부분에 있는 재산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채다, 빚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내보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총 빌리든 어쨌든 간에 차까지 마련하고 재료까지 막 준비하는데 들어간 총 돈은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 중에 차를 구입하는 데 들어간 돈은 내 돈 1,000만 원, 캐피탈 2천만 원. 그 다음에 뭐 고무장갑도 사야 되고 뭐 후라이팬, 냄비 이런 것도 사야 되고 해서 그때 사용한 돈이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토탈 합쳐서 4천만 원이 들어가서 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재무 상태표로 해서 좀 나눠보면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요. 왼쪽 그림, 장사를 시작할 당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총 자산이 4천만 원이다. 근데 그 중에 차를 구입하면서 들어갔던 부분 중에 대출로 남아있는 2천만 원은 부채다. 그리고 순수하게 내 돈, 자본은 순수하게 내 돈이죠.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순수한 내 돈은 2천만 원이다. 이게 합쳐져 가지고 4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야, 너 어떻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회계나 숫자 다루는 데서는 그렇게 안 하죠. 표로 딱 한 장으로 숫자로 적어서 설명을 해줘야지 되는 게 수학, 회계, 뭐 이런 경영 이런 데에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표로 똑같이 작성을 합니다. 그랬더니 자산이 900만 원이 늘어난 4,9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리고 부채는 700만 원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3년 약정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700만 원이 줄어서 부채는 1,300만 원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은 왜 늘었어요? 왜 늘었니? 그랬더니 장사를 잘해갖고요. 사고 팔고 했더니 뭐 여기서 얼마가 남고 저기서 얼마가 남고요. 그 남은 돈은요. 들어간 돈은 얼마인데요? 뭐 재료비 얼마 빼고 뭐 기름값 빼고 유지비 빼고 기타 등등 뺐더니 3,600만 원이 남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했더니 4,9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자산은 열심히 했구나 라고 숫자로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이렇게 행위를 숫자로 한 장의 표로 만들어주는 게 이게 뭐다?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가 이것이고요. 이걸 영어로 BS라고 하죠. 그 재무상태표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이제 기간을 명시해 주는 게 이제 기본 틀이고요. 그러면 야, 너 돈은 부채는 어떻게 갚았어? 자본이 2천만 원, 3,600만 원, 1,600만 원은 어디서 왔다 갔다 한 거야? 그것도 좀 설명을 좀 해줘 볼 수 있어? 그러면 다른 표가 필요하잖아요. 여기에다가 막 기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돈이 어디서 벌렸고 어디서 나갔고 어디서 썼고 어디서 더 들어왔고 이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변동된 것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표가 하나가 더 필요해졌습니다. 그 표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손익계산서라고 하죠. 손익계산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IS라고 표현합니다. 손익계산서는 뭐다? 수입과 지출, 그 다음에 돈을 쓰고 번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표예요. 그거는 손익계산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 재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는 재무상태표고 그 재산이 왜 늘었는지 왜 줄었는지를 설명하는 표가 손익계산서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좀 들어가 봐야죠. 그럼 재무상태표란 학문적으로 그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재무상태표는 뭔가를 정의를 한번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모든 숫자에는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줘야 되거든요. 이 재무상태표의 기준은 뭐냐면 일정 시점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뭘 보여주냐면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재정 상태를 왜 보여줄까요?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빚은 졌는데 빚을 갚을 능력은 되는지, 빚은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한 장으로 상태를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현실에서 쓰는 필요성은 뭐냐면 기업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수입은 괜찮은지, 빚은 잘 갚고 있는지, 앞으로 갚을 능력은 되는지, 거의 포인트는 부채 감당은 잘 하고 있는지가 거의 아마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재무상태표하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다음 시간에 할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 시점의 재정상태라는 건 수입과 지출, 부채를 갖고 있는 거 이걸 이제 보는 거죠. 왜 볼까요? 빌려온 돈은 잘 갚을 수 있나 이걸 보려고 하는 거고요. 손익계산서는 뭐냐면 일정 기간, 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를 설명해주는 설명서하고 이제 같은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성과는 경영에서의 성과는 벌고 쓰고 남고 갚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어떻게 벌었는지 그리고 어떤 거를 어떻게 줄이고 늘려 나갔는지의 성과 이런 거를 보는 구체적인 설명서 개념이고요. 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서 같은 의미다. 즉 돈을 빌려주고 일정 시점이 돼서 갖고 있는 돈은 잘 관리되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벌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채를 갚든지 아니면 저금하고 있는지를 보는 흐름표가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손익계산서 읽는 방법을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첫머리에 보여드렸던 거는 구형이고요. 이거는 이제 개정된 신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이런 걸 쓰는데 옛날 재무제표 뭐 대차대조표 막 이런 얘기들도 그건 다 옛날 용어인데 그게 막 혼용이 돼서 쓰기 때문에 같이 얘기될 때 이제 알아두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아까는 예전 그 개정되기 전 형태를 보여드렸고 이거는 개정된 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접하는 재무제표는 이런 건데 옛날 공부했던 사람들은 대차대조표도 나오고 대차대조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비유동자산이라는 용어를 안 하고 고정자산 이렇게 쓰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알고서 대처를 하면 이제 해석이 되죠. 아까 봤던 고정자산은 비유동자산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산은 이게 이제 회계 용어로는 왼쪽을 차변, 뭐 오른쪽을 대변,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써내려가는 기입하는 이제 요령을 분계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희는 그런 건 필요 없고요. 그 복식회계니 뭐 이런 어려운 단어는 싹 빼고 눈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재무상태표를 딱 보면 자산 이렇게 돼 있고요. 오른쪽은 자산, 왼쪽은 제가 봤을 때 왼쪽이죠. 왼쪽은 자산, 오른쪽은 부채와 자본 이렇게 돼 있어요.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합쳐야지 자산이 되잖아요. 이 기입하는 방식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은 자산, 그리고 왼쪽은 부채와 자본을 기입을 하고요. 세로로 쭉 더해서 두 합계가 항상 똑같아야 돼요. 그 맞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측 차변의 합과 왼쪽 차변의 합과 우측 대변의 합은 항상 같아야 된다. 이해 가시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일 거니까. 그런데
여기 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뭐 이거 우리는 알 필요 없고요. 구분 짓고 용어 뭐 이런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제 요런 정도만 이제 좀 아시면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밑에 좀 신경 써야 될 거를 이제 밑에 그림으로 아니 글씨로 써놨어요.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옛날에 고정자산이라고 했던 두 개로 나누어지고요.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이거의 기준은 뭐다? 1년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겁니다.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다 유동, 항상 움직임이 활발하다. 언제 어느 기업 활동하는데 1년 정도는 그렇게 큰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현금할 수 있는 거, 바로 갚아야 되는 거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비유동이라고 B자가 붙은 거는 1년이 넘어서 오랜 기간, 조금 길게 잡아도 되는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동 자산은 주로 부동산, 영업권, 특허권 뭐 이런 류의 그 재산들을 얘기하고요. 조금 오래 갖고 가도 계속 재산화 될 수 있고 그리고 1년 이내에 바로 현금화하거나 이런 재산하고는 좀 성향이 다르죠. 부동산, 설비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 부채도 당장 갚아야 될 거, 1년 안에 꼭 갚아야 될 거 이런 유동부채라고 하고 1년이 넘어도 좀 길게 두고 갚아도 되는 것 이런 걸 비유동부채라고 해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신용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신용도를 봐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구축이 돼 있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신용도도 괜찮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조금 이자도 낮고 길게 빌려줘요. 왜? 이 사람은 갚을 사람이다라고 과거의 수치 데이터를 보고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업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 자리가 좀 안 잡힌 것 같아. 근데 잘할 거는 같아. 그래서 빌려줄 때는 빨리빨리 회수를 하는 조건을 달고 빌려주죠. 이율도 조금 세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채라고 하더라도 비유동부채가 많고 유동부채는 좀 적다. 이렇게 되면 조금 안정화돼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유동부채가 엄청 많고 비유동부채는 별로 없어요. 그럼 벌어서 갚기 정신없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좀 맞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산도 마찬가지죠. 1년 이내에 하는 거를 유동적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현금 보유액도 많고 뭐 현금 보유액이 많다라는 건 과거부터 계속 돈을 벌었다든가 아니면 현재 뭐 최근에 사업을 하면서 현금화돼 가지고 통장에 많이 쌓아놓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업하기도 편하고 다른 이제 전략적인 다른 사업을 공격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데도 좋고 사업하는데 적합화돼 있는 좋은 구도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고요. 비유동자산만 잔뜩 있고 유동자산은 없다. 이 사람도 어차피 돈 빌리러 가야 되게 생겼네. 돈은 수월하게 빌릴지 모르겠으나 자금 그 운영하는 데는 좀 빡빡하다. 그래서 신사업이라든가 공격적인 투자 쪽으로는 약간 좀 없지는 않겠지만 약간 조금 그 기동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재무 비율을 가지고 투자 지표를 잡을 때 개념을 좀 정확하게 잡아야 되고 그 성장성, 안정성, 뭐 그 활동성, 수익성 요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는 게 낫지. 어떻게 구하는 공식이 있고 숫자 외우는 거 아무 의미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왜 그 재무 비율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냐면 회사는 크기가 다 다르죠. 그리고 회사는 총 자산이 다 달라요. 삼성전자 크기하고 저기 뭐 코스닥 이제 막 상장한 회사 자산 크기하고는 구조적으로 원래 다른 거죠. 뭐 CJ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크기하고 뭐 네이버가 갖고 있는 자산 크기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자산 크기가 같을 수가 없는 거는 부채하고 자본도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회사들을 회계상에서는 똑같은 개념으로 놓고 똑같은 소스 데이터로 놓고 분석을 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재무 비율이에요.
니네 회사 자산 대비 부채는 어떻게 되고, 니네 회사 부채 대비 자본은 어떻게 되고, 자본과 자산의 비율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내서 소스 데이터로 삼으면서 옆으로 샘플링을 하면 다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상대 비교는 가능하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출발하는 게 재무 비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몇 프로, 전년 대비 몇 프로, 뭐 내지는 동종 업종 대비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고, 아니면은 ROE, 뭐 PER, 뭐 PBR, 뭐 PSR 요런 재무 비율을 내서 이 회사의 PBR, 이 회사의 PBR 이렇게 해서 비교하고, 요런 거는 조금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서 이제 보면 업종의 이제 특성이라든가 업종이 돈을 쓰는 방법 이런 거를 먼저 개념을 잡고서 이제 해석해야 되는데, 좀 복잡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미리 선행돼야 될 게 있긴 하지만, 회계상에서는 어차피 회계도 하고 정의하고 그 다음에 정의된 거를 설명하고 이런 툴을 갖고 이제 그 모든 숫자들을 파악하고 해석하고 설명을 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재무 비율이라는 것도 그런 개념에서 등장했다. 자본 크기도 다르고 자산 규모도 다르고 부채는 어떻게 썼는지 회사마다 특성이 다 있는데 그걸 똑같이 비교를 하려 하다 보니 재무 비율이라는 한 가지 항목을 다시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으로 재무 상태표에 대한 이제 뭐 겉핥기 뭐 이런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설명은 해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신경 써야 될 거는 뭐 이런 거죠. 정확한 시점을 줘야 되는 게 이제 재무 상태표고, 요때와 장사를 시작할 때와 지금 현 시점에서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 현 시점까지의 모습을 보는 1년 후의 모습을 딱 한 장으로 보는 거는 재무 상태표다. 그리고 그게 돈이 어떻게 왜 어디서 벌었고 어디서 갚았고 어디서 뭐 사용이 됐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는 손익계산서다. 영어로 얘기하면 IS, 재무 상태표는 BS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유동과 비유동의 개념 단위는 1년이다. 그리고 각 기업마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비교는 안 되고 상대 비교라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재무 비율이다. 그래서 소스 데이터화해서 쫙 옆에다 깔아놓고 이 회사의 PER은 뭐 ROI는 뭐 어떻고 저쩌고 그러면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무 비율이라는 게 생겼다. 뭐 이런 정도 내용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